대연정, 헌법의 가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제안조차도 우리 지지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었다고. 안희정 지사하고 저 사이에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마음 고마운데요. 나 혼자서 하는 게 상승세가 무섭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안희정 후보가 꺾을 수도 있다. 네,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잠시만요. 고성국 라이브쇼는 쌍방향 소통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는 중에 저희 TV조선 홈페이지에 의견, 질문 올려주십시오. 바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주제. 저희들 준비한 패널에서 짧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뭐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면은 1등, 2등 막 합니다. 예. 같은 당의 두 후보가 1등, 2등 하는 것은 저도 처음 봅니다. 평론을 제가 한 30년 했습니다만. 그런데 문재인, 안희정 두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입니다. 그래서 같은 뿌리다. 노무현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큰 정치인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또는 뭐 일부러 차별화가 필요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또는 원래 생각이 좀 달라서일 수도 있겠죠. 지금 대연정과 대청소라고 하는 상반된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정말 적폐청산을 위해서 대청산, 대청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안희정 후보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로 대연정의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상반되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도 조금씩 엇갈려 나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연정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성남시장 뭐 상당히 유력한 이 후보 중에 한 사람인데요. 촛불에 대한 배신이다.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청산 대상과 어떻게 손을 잡냐 이런 취지겠죠. 이래서 야권 내에서 이제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야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고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전체 야권을 보더라도 대연정이냐 대청소냐라고 하는 야권 내부의 전선이 하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 야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가에 따라서 여권 또는 보수 진영과 야권 진보 진영 간의 이 대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두 번째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이 문제 역시 야권 내에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박상철 교수께 먼저 주장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야권 내에서 민주당에서 대연정이라는 단어나 대청소라는 단어는 국민들이 볼 때 별로 적합한 용어는 아닙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 보니까. 근데 이제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이라고 이야기한 건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반발을 받고 있는 건데 이건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지 협치라는 표현을 좀 세게 했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단어를 연상시키게 가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한 그 레토릭은 아니지만은 이 경선을 앞두고 안희정 의원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 하나고요. 저는 이제 대세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세라는 것이 문재인 대세는 조금 불안한 건 있어요. 아직은 대세라기는 좀 빠르다. 다만 민주당 대세란 말은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께서 1, 2등이 같은 당에 나온 건 처음 봤다. 저도 사실 처음 보거든요. 근데 그 대세가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탄핵 때는 이재명 그 시장이 탄핵으로 다른 데도 갈 수 있었거든요. 안철수한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끌고 못다 담은 것. 그다음에 반기문 전 총장이 그만두고 이게 사실 새누리한테 갈 수 있는 것을 안희정을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대연적인 단어를 쓰다 보니까 저는 어디 가서 보면은 대개 대선 출마하면 욕을 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게 안희정은 욕을 별로 안 먹어요. 어느 진영에 비해서는 정반대입니다. 문재인 후보하고. 그렇다면 뭐냐면 이 단어라는 것은 안에서는 격전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향후 대선용으로서 본선용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만 이것이 이재명과 안희정 간에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즉 그러네요.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누가 2등을 하느냐. 그래서 이 용어는요. 어떤 큰 그 대선의 본선 게임보다는 경선에 있어서 다시 거론되고 알겠습니다. 쟁점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날카롭게 질문을 드리자면
이 안희정 후보가 얘기하는 연정의 대상에 바른정당까지 포함되는가 아니면 새누리당도 포함되는가 뭐 이런 겁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짧게. 예, 짧게 말하면 예. 벌써 그 안희정 예. 그 지사는 완전 뒤로 물러났습니다. 즉 이미, 이 모든 것을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한테 맡기겠다. 그랬어요. 네, 예. 그렇죠. 진짜 연정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면 여야 간에 서로 협치를 하는 의미로 물러나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바른정당 뭐 저기 새누리당 구분할 필요 없는 그 정도 톤이 다운됐다고 봐야 이미 됩니다. 톤 다운됐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희 의원. 저는 이 문제를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요. 문재인의 대청소는 말하자면 대세론에 업혀가겠다. 지금의 이 상황을 그냥 굳히기로 가겠다는 얘기고 안희정의 대연정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죠. 이 대세론을 깨면서 말하자면 세대 교체의 개념. 남경필과 안희정이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 과거의 정치를 세대 교체로다가 바꿔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기문의 이 드롭 이후에 안희정이 수혜를 보는 그런 부분과 거기에 이제 연정의 어떤 그 충청도의 어떤 그런 지분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시대 교체를 하면서 이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래 이제 네. 그런 측면인데 예. 아까 이제 같은 당 후보가 1, 2등 나왔다는 거 처음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예. 사실 그런 적은 예. 있습니다. 있어요? 아. 예. 2007년도 그 1월 달에 SBS하고 이 지방신문 조사한 거 보면 이명박 후보가 그 당시에 한 49%, 박근혜 후보가 한 23%. 이명박 박근혜. 그때. 그다음에 손학규가 한 5.4%인가.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또 4위 후보가 또 있었고요. 근데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대체제와 보완제 문제냐, 시대 교체냐, 대세론이냐 이런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안희정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컨셉은 대연정이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한 15%까지 바로 이 대청소라는 것은 보수 결집, 말하자면 보수에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표들이 말하자면 전략적 선택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대연정이. 그래서 안희정한테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대청소론과 대연정론은 정치공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접근하는 네. 두 개의 다른 전략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분석이시고요. 김준희 의원. 저는 대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치 현실에서 아주 공허하고 빈 껍데기 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저것은 제가 볼 때는 득표 전략으로도 실패고 많은 비판만 받고 아마 사그러질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고 현실적으로도 다 증명이 돼요. 대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같은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국가 철학과 국정운영 방침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당신이 그런 소신으로 한번 국가를 운영해 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저 대통령은 예를 들자면 저 새누리당이 하고 국무총리는 민주당이 해가지고 여러분 대통령 박근혜에다가 국무총리 문재인이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통령을 쏴도 배치하자 그러고 문재인 저 국무총리는 반대하자 그러고 대통령은 천안함이 북한 저 소행이니까 북한에 대해서 응징하자 그러고 문재인 국무총리는 그게 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바로 직전에 반기문 총장이 제대로 선택과 집중하지 못하고 무슨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서 대통합하고 국민화합하겠다고 공허한 메아리만 외치다가 낙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대중 정권 때 DJP가 대표적인 대연정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임기 중반에 파열음만 내고 국가적 혼란만 잔뜩 만들고 DJP가 완전히 절반으로 깨졌잖아요. DJP가 우리나라 역사에 남긴 게 뭐가 있어요? 자민련에서 총리하고 장관 몇 사람 감투 먹은 것밖에 없잖아요. 대통령 책임자에서는 대통령의 소신을 가지고 국회가 여소야되기 때문에 대연정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입법 통과와 상관없이 대통령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과 이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은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사당 체제니까 그때 사안마다 협상과 설득을 하면 된다. 네, 대연정은 알겠습니다. 여가 주장하든 야가 주장하든 현재 우리 정치 상황과 구조에서는 비현실적이다 이 주장이시군요. 듣기는 좋은데 빈 제가 껍데기다. 보는 예, 문 의원. 제가 보는 우리 안희정 후보의 대연정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을 좀 넘은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화두가 되고 이제 쟁점이 되고 하니까 이제 안 후보가 안희정 후보가 조금 이제 발을 뭐 빼는 것 같아요. 협치를 주장한 거다. 물론 협치 그 있을 수 있죠. 네. 뭐냐면 지금의 국회의석 가지고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되더라도 여소야대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게 전체 국회의석의 5분의 3, 180석 이상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야권 가지면 야권이 만약에 이번에 정권 교체가 뭐 거의 뭐 이렇게 된다고들 많이들 보니까 야권에서 누가 대통령이 됐다. 그렇더라도 현재의 야권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다음에 야성향 무소속 합쳐봐야 아마 한 170석 정도 이 정도입니다. 이게 180이 안 돼요. 그렇다면 예를 들면 180이 중요한 거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바른정당, 새누리당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국회에서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 같이 하잖아요. 지금 뭐 출당 뭐 하라고 뭐 그런 여론이 빗발쳐도 그냥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하고는 나는 어렵다고 보고 바른정당 일부하고는 이렇게 협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안희정 후보가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연정 얘기하고 난 다음에 새누리당과도 그 대연정을 할 의향이 있느냐 이거를 진행자가 물어봤다고. 그걸 몇 번을 물어봤어요. 이제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네. 우리 다 진행들 하시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 아니야. 답변이 명확치 않으면 그렇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 새누리당까지도 그 연정의 대상이다. 선을 넘은 거지. 뭐냐면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희정 후보 참 훌륭한 후보인데 젊은 후보고 그런데 이분이 쭉 지금까지 주장을 해온 것들이 말하자면 중원을 먹기 위한 어떤 그 선거 전략. 그러니까 우클릭 해온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운동권의 핵심이었거든 고려대학교. 네. 자꾸 볼갱이 소리 듣고 이 무슨 좌경 소리 듣고 하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더더욱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클릭 사드 문제도 그렇고 한일 위안부 협정도 그렇고 뭐 우클릭 하다가 최근에 이제 떴잖아요. 떴잖아요. 그죠? 그 우클릭한 게 그래서 떴는지 반기문 총장이 관둬서 떴는지 떴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오바한 거다 이렇게 보는 이 문제는 오바. 네 분이 크게 뭐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오바가 있었다. 그러나 그거 안 될 일이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옳은 것 같지도 않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바로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자, 사드에 관한 입장 차이입니다. 두 대선 주자, 이 사드에서 입장 차이가 아주 판이하죠. 그래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 합의를 쉽게 뒤집기는 어렵다는 데는 공통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더 우리의 안보가 위험해집니다. 사드 배치를 그대로 강행하겠다 또는 취소시키겠다 이런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다음 정부로 미루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책임 있게 하고 가부를 판단하자. 우리는 절대로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거 선언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기존의 합의는 존중한다. 그래 놓고 이 두 가지를 선언을 해놓고 예, 이 마지막에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인터뷰까지 봤습니다. 그 정치는 안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이미 정치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진희 의원. 이 두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전인범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특전사령관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중요한 전투부대 야전군 사령관이 사드 배치나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완전히 색깔을 달리하고 있는 야당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명분인지도 모르겠고 저 멘트가 잘렸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틀린 문제입니다. 헌법도 제대로 모르고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헌법에 따라서 국회 비준 같은 것을 받지 아니하고 정부와 군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한미동맹 차원에서 하는 일을 이 나라의 특전사령관 출신이 말이죠. 그런
그 중요한 문제의 근간에 대해서 저렇게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군인 정신의 훼손이라고 보는 것이며,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은 전혀 논리가 없어요. 다음 정부에 가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하자.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냐면 우리 사회가 국회가 공론화를 해서 국회 비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네. 저 국회 비준을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소야대 아니에요. 예?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세력이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그럼 부결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한미동맹 합의를 깨겠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집권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하겠다고 서한을 가지고 민주당 지도부가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가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던 거와,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내가 집권하면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한이 있어도 이거 폐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죠. 적당히 분격들을 노려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학 씨는? 네,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일정 부분 김진 위원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일정 부분. 뭐냐면 어떤 부분입니까? 문재인 후보가 됐든 안희정 후보가 됐든 이 중요한 이 국익이 걸린 문제, 이 사드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국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희정 후보 경우는 오히려 명확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명확해요. 한미 당국 간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뭐 해야 한다. 어찌됐든 어떤 방향으로든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좀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놔두고 가는, 나중에 좀 보자, 다시 보자, 뭐 이런 식의 그런 인식이 좀 있더라 말이지. 1등 주자라서 지금 몸조심하는 겁니까? 그래서 부자 몸조심하는 거로 볼 수도 있고, 이분의 원래 좀 생내적으로 좀 그런 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난 아프지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이 TV조선에서 말이에요. 지금 이 아주 중요한 사드 문제 가지고, 물론 지금 지지율로는 문재인 후보가 1위고 안희정 후보가 2위고 이재명 후보가 3위죠. 당내 지지율 중에. 네. 근데 이 사드 문제 같은 거 가지고는 확 입장이 다른 이재명 얘기도 좀 내보냈어야 됩니다. 이재명 여기는 사드 철회입니다. 이재명 입장 소개해 주실래요? 사드 이거는 우리 국익에 철회돼야 된다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철회해야 한다는 게 제가 아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에요. 한미 간 협약을 이렇게 해서 파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후보는 더더군다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 있는 후보는 정말 이렇게 국익이 걸린, 국민의 이익이 걸린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 예, 지금 문학시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입장도 나와야 된다 그래서 박상진 PD가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한 게 직접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확인해서 좀 다시 화면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문학진 의원도 문재인 후보가 분명하게 이 입장, 뭐 이쪽이건 저쪽이건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김진 의원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박종희 의원.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안보에 대한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드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좀 보고 결정하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군 출신들이 대거 들어온 다음에 저는 그 입장 바뀌는 게 바로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면 미국보다는 북한을 방문하겠다 하고 막 보수 중에 들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안보에 대한 이 사드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 또 경제에 대한 문제들도 바뀌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우리 문학준 선배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지금 확실하게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가 그냥 우스개 삼아 한 말씀 붙이면 아주 일관된 거 있어요. 이 군 안보와 관련해서 특전사 출신이잖아요. 특전사에 아주 정례적으로 심심하면 가서 그 특전사 제복 입고 사진 찍습니다. 그 특전사 출신이라서 이번에 특전사령관 영입을 한 겁니까? 그건 아주 일관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 사드 문제를 잘못 풀면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바보가 된다고 보고요. 또 국론 분열에 이게 지뢰밭이 됩니다. 이게. 이 사드 문제 가지고 이제는 보수 정권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그동안에 이 좌파 정권이랄까 야당은 너희들은 안보를 전혀 모른다. 안보를 모르는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쟁화 시키지 말라는 거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요. 당론을 하나 정해야 돼요. 후보가 나왔다고 해서 후보들끼리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건 민주당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의견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마는 당론 중심으로 가는 노력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여당은 이제 무조건 사드 배치 반대다라고 야당은 약간 다른 소리를 하지만은 한 소리로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다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뭐 다음 정권에 몇 개 달라 지금 이야기가 돼. 그건 다음의 문제고 초당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파선 분명히 있어요. 새누리당의 기준은 사드 찬성 반대가 딱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당론이 없는 겁니까? 당론을 저는 빨리 정하는 겁니다. 당장이 없지 않습니까? 당론이 없다. 왜? 지금 민주당이 사드에 대해서 당장에 후보자 간에 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민주당한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당론에서 당론화를 시켜야 된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아까 김진희 어떤 이야기 하던데 이걸 무슨 국회에서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솔직하게 생각합시다. 사드 결정 어떻게 됐는가? 예무부 장관도 몰라가지고요. 그날 발표한 날 지금 어떤 백화점 가서 옷 바꿔 입고 왔어요. 옷 수리하고 왔어요. 예무부 장관이. 이 사드 문제는 안보 플러스 동북아 외교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를 해자로 놓고 최고의 지역이라고 막 설명. 구인들이 정말 저 친한 구인도 가서 막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더 좋은 데가 생겼다고. 슈퍼 뭐 무슨 지역이라고 좀 골프장 아닙니까? 예. 이런 과정이 미국 쓰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예. 저는 사드를 받아들이든 안 받든 간에 이런 과정을 철저하게 중요한 정책을 국회에서 손을 대죠. 국회에서 의결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거치지 않고 한미 간에 합의 봤으니까 나 그것까지 저는 확인해야 되겠어요. 네네. 저는 그게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안희정 지사의 이 사드에 대한 입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수층에서도 환영하고 꽤 좋다라는 의견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정통 보수 논객이신 우리 김진희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희정 지사의 사드에 대한 입장은 보수층에서 봐도 환영할 만한 그런 소리였는데요. 환영까지는 안 하고요. 네. 뭐 좀 주목할 만하고 또 이제 합리적인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와 차별화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간격을 좁히고자 하는 안희정 지사의 전략이기도 하고 또 안희정 지사가 이명박 정권 때 4대 강에 대해서 찬성한 것을 보면 그 그룹 내에서는 그래도 뭐 이런 국가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이해의 식견이 친노 강경파보다는 넓은 정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략이 보수 세력에게 먹혀들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약간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면 보수 세력의 후보가 이 주장을 집중적으로 하고 나올 텐데 어떤 주장이냐면 대통령을 뽑는 것은 인물을 뽑는 게 아니라 세력을 뽑는 거다. 집권하는 것은 한 인물이 집권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집권하는 거다. 설사 안희정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안희정 대통령의 청와대에 진입할 수석들, 그다음에 장관들, 당의 지도부 그런 진보 좌파 세력의 총체적인 압력에 직면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대동소이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문학진 의원 말씀 중에 그 애매모호한 화법, 뭐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성격 탓인지 준비가 덜 된 것인지 뭐 잘 모르겠다. 나도 답답하다. 뭐 이런 취지로 발언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데 모든 것이 다 뭐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되는 건 아니고 때로는 뭐 NCND가 꼭 필요한 대목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 국민들이 그걸 가지고도 정말 판단을 해야만 되는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확실성이나 불투명성은 좀 제거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 점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크게 의견이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짧게라도 한 말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한 말씀 붙이죠. 네. 조금 전에 우리 박 교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제대로 못 정했다. 제 기억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아마 그렇게 전략적 모호성.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연원, 그 바탕에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고 봐요. 북한과 관련한 이 안보와 관련한 이런 문제에서 자칫 잘못 이렇게
말하자면 약간의 에라라도 범하면 지금 이 땅에 이 전쟁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6.25에 그게 아직도 이렇게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잖아요. 이제 이 종북으로 몰릴까 하는 어떤 그런 뭐 그런 위기감이랄까 뭐 컴플렉스랄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아직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 당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몇 박 며칠이더라도 집중 논의를 해서 입장을 난 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아까 당론 말씀하셨는데. 예,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드 물론 사드 관련해서 대국민 여론조사가 이게 좀 뭐 비등하게 나왔거나 아니면 사드 찬성이 조금 더 높게 나왔었거나 뭐 그랬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도 말하자면 좀 눈치를 본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주제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길게 토론할 얘기는 아닌데 수정을 좀 해주고 싶은 게 수정. 우리 수정하셔야 돼요. 우리 고 박사님께서 묻기를 사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리더십에 전 대해서 대표의 리더십이나 말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똑부러지는 게 책임감 있는 게 아니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후보들을 많이 볼 겁니다만은 저는 약간 양비론일 수가 있는데.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요 또 똑부러지게 뭐 교육제를 갖다가 5+5, 2 저는 찬성이거든요. 그거 함부로 할 이야기 아니다. 그리고 4차 산업 꼭 4차 산업혁명 보면 무슨 세미나 장소에서 후보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걸 바로 입법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되냐면 신중할 필요도 있고 똑부러질 필요도 있는데 자기가 하기 힘든 이야기는 안보를 비롯해서 전문가한테 좀 맡기는 습관. 후보자들이 다 자기들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네? 문재인 전 대표의 최대 약점이 불안한 국가안보입니다. 왜냐? 4년 전에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년 전에 박근혜 후보에게 3.6%포인트로 진 것의 주요한 원인이 문재인 전 대표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소행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뒤어놓으니까 4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안보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어떤 그런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전방의 1사단에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부대에 가서 장병 급식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죠. 많은 유권자가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진정으로 불안한 문재인 전 대표의 국가안보에 관해서 우려를 거둘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문재인 전 대표는 중요한 기회를 다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민주당이 사드에 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추미애 당대표가 나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우리 당의 당론으로 할 것이다라고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약을 안 지켰잖아요. 자기가 대표된 다음에.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드 배치의 당론이 없는 것이 민주당의 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중진 정치인이 의원들을 4-5명을 끌고 이런 와중에 말이죠. 중국에 가가지고 대통령은 지금 탄핵 소추되어 있는데 중국에 가가지고 말이죠. 중국 지도부가 속으로 한국 사람들의 분열상을 철저하게 그 앞에서 노출시키냐. 그랬을 때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주자 넘버 원 그리고 전직 대표에다가 말이죠. 막강한 카리스마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송영길 의원 가기 전에 불러다가 말이지. 자,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자, 당신들 뜻은 알겠지만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이 있으니까 우리 당의 당론도 없고 이거는 가지 말아라. 발목을 딱 잡았어야 되잖아요.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말이죠. 그저 뭐 그림 하니까 누가 믿냐 이거죠. 자, 발언 시간 우리 제한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기 짧게 할게요. 짧게. 그래요. 예. 송영길 의원 등이 왜 중국 갔잖아요. 왕이 외교부장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만 간 거 아니에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국도 갔어요. 여러 명이 국민의당 의원도 같이들 갔고 아마 그때 새누리당 의원도 같이 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미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이거는 한마디로 의원 외교야. 의원 외교. 당연히 활성화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마디 더 붙이면 아니 그 문재인 후보가 나는 얼마나 그렇게 안보에 대해서나 사드에 대해서 그게 좀 입장이 좀 불명확했다 그걸 지적한 거지. 그 어디지 특전사도 나왔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 한번 볼까요? 정말 자,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남북의 최악이야. 최악이라고. 근데 무슨 뭐 종북 좌파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요 그 우판지 하여튼 그 새누리당인지 여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의 남북 관계 지금 실적을 보라고 네, 여기까지. 현황을 보라고요. 네. 그걸 우리 정확히 얘기합시다. 네. 자, 말씀 나누는 도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고 계신데 일단 한 분의 질문을 먼저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 TV조선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 성만 밝히겠습니다. 배아무개님이신데요. 경제와 안보 둘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뭐가 우선입니까? 뭘 선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예, 박정희 우선 제가 의원님. 단답형으로 먼저 답변부터 듣고 제가 발언 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안보가 망가지면 다 안보가 안보. 네. 안보. 김치.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는 안보가 먼저 안보다. 하고 안보. 경제 그다음입니다. 저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 다 합니다. 둘 다다. 한국적 민생입니다. 저거. 자, 예. 질문이 꼭 그거 같으네. 문재인 후보가 얼마 전에 이런 질문에 한번 휘말려가지고 당선되면 미국 먼저 갈래? 북한 먼저 갈래? 북한 먼저 그게 좀 서투른 거야.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그러니까 저 시청자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질문 드리는 거고요. 자, 박정희 의원께서 안보 우선. 안보다. 이 두 분은 아니, 지금 둘 다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그렇게 안보다. 따지면 두 개 다 중요해요. 물론 그렇지만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안보와 경제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 가장 중요하게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흔들렸을 때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기에 빠졌는가를 노무현 정권 때 사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2개월 만에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2단계나 낮췄습니다. 왜냐? 북한이 우라늄 핵개발을 시인을 했는데 남한의 정권은 반미 정권이 들어섰다. 그래서 한반도가 대단히 불안하니까 전망 등급을 2단계나 낮췄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최대 위기였습니다. 반기문 외교안보 보좌관을 팀장으로 하는 4인의 대표단을 급파해서 미국에 이 사람들이 무디스에 가가지고 애걸복걸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애걸복걸이 통해서 미국이 일단은 기다렸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반미 주장은 다 사라져버리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친미 발언 많이 쏟아냈고 한미동맹 칭찬하는 발언 쏟아내서 결국 그래서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이 사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미동맹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 위기가 온다. 그래서 선안보 후경제. 네, 알겠습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따진다면 안보가 우선돼야 된다는 확고한 주장이세요. 예. 저게요. 우리나라의 안보를 망쳤고 경제를 특정 집단한테 집중시켜주는 재벌 대기업 구조를 만들어낸 안 좋은 논리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더 발전할 수 있었어요. 안보 문제 같은 경우요. 안보를 무시하면서 정권을 갖겠다는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미 동맹 관계는 상수예요. 이 상수를 계속 이것만 해야지 된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미국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간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래야지 답이 나온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과연 북한과의 교류를 하고 북한에다가 자본주의를 심어보고 시장 바람을 넣어가지고 교류 협력을 해가지고 김정은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통일부 뭐하러 만들어놨습니까? 그다음에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중국 알겠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있어야지. 즉 한반도에서 한국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야지. 지금 방금 논리는 뭐냐면 우리는 무조건 따른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경제에서 그동안에 우리 아까 문학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년 동안 돌아봤을 때 가장 안보가 위험했던 시기가 안보를 주장한 이 정권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드 관련 발언 저희가 자료화면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분리하고 아무런 득도 없는 사드 배치 협의를 우리도 빠져나올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네. 문학진 의원은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1분 고성국 라이브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반기문 떠난 보수진영 해법이 뭐냐? 이 주제를 가지고 가볼까 하는데요. 네, 제가 좀 판넬을 설명드릴까요? 설명해 주시죠.
지금까지 야권 내부 논의를 쭉 짚어봤는데요. 이 여권 보수 진영도 아주 복잡합니다. 반기문 불출마 이후에 보수 진영 이 뭐 단일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바른정당 안에서 유승민 후보는 보수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남경필 후보는 이거 뭐 새누리 시즌2 아니냐, 단일화하면 안 된다, 해도 안 될 것이고 하더라도 실패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반면에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이 탈당한 사람들, 탈당파, 그러니까 뭐 바른정당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탈당파가 입당하면 그게 바로 보수 단일화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새누리당 완전히 환골탈태하고 바꿨으니까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단일화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에는 그 황교안 권한대행과 바른정당의 후보와 새누리당의 후보 간의 이 삼각관계가 뭐 빅텐트가 될지 스몰 텐트가 될지 어쨌든 보수 후보 단일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보수 진영과 관련된 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박정희 의원께 먼저 주장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에서 나오고 있는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의원의 논쟁은 정말 그 태생적인 기반에 기인한 선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TK 지역에서 쭉 정치를 해왔고, 지금 그 태극기 집회의 어떤 분위기들이 TK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권영진 대구시장도 탈당하지 않고 있고, 강석호 의원도 탈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원래 탈당한다고 그렇습니다. 공언했던 분들이.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보수 단일화를 주장을 하는 것이고, 남경필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뭐 협치한다고 이 정무부지사를 야당에게 줬고, 그 중도 쪽을 잡아오는 것이 전략이기 때문에 새누리당하고는 합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수 쪽이 가고 있는데, 새누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안에서는 어쨌든 후보가 정해지면 양당이, 바른당과 새누리당이 독자적인 후보를 내서 결선을 하는, 이 합쳐지는 것이 맞다 하는 이 합리적인 세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대통령 탄핵했던 찬성한 분들하고 어떻게 정당을 같이 하느냐, 이제 극단적인 부분이 있고. 새누리당도 좀 입장이 갈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명진 위원장의 이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에는 이제 많은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뭔가 독자적인 이제 후보를 내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임명진 위원장이나 이제 몇 분들은 나간 분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보수 단일화다,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관련한 발언이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보수 단일화 주장에 임명진 위원장이 탈당파들 입당해서 경선 치르면 된다, 역제안했는데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앉았대. 계속 거기 앉아. 대표님 옆에? 우리 대표님 옆에 앉으니까 새누리당을 포함한 보수 후보 단일화론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바른정당을 창당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야 말씀이 없으십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변화가 없으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선님. 새누리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은 해당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당에 들어오시면 그냥 단일화가 되는데요. 뭐 나간 지 한 2달도 안 됐어요.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자연히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거 없이 그냥 단일화가 되는데요. 네, 오셔서 경선하시면 됐죠. 뭐. 임명진 비대위원장 아주 쉽게 말씀하시네.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말씀은 이제 바른정당의 후보들도 뭐 1, 2%밖에 되지 않고 한계에 봉착했으니까 이제 새누리당에 들어와서 시작하면 금방 커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학신님. 저 임명진 비대위원장님이 그 목사님이시죠? 되게 코미디 쪽으로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들어오면 후보도 아니라 참 재미있는 거의 코미디언 같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의 그 새누리당에서 무슨 뭐 황교안 대행이 지금 뭐
뭐 지지율이 뭐 한 10% 조금 넘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길 또 이렇게 구애를 하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전에 그 남경필 지사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새누리당 이 광화문 광장을 그 뭐 열 몇 차례 저 촛불 시위가 있었잖아요. 제가 뭐 이제 거의 요새 나가 봤었는데 뭐 이것저것 보기도 할 겸 나가 봤습니다. 그 주요 그 구호 중에 새누리당 해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냥 이렇게 구호 단지 그 구호여서가 아니라 그게 진짜 저는 민심으로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이 새누리당 해체 이거 뭐냐면은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 국정농단 세력의 새누리당이라는 정치 집단이 공범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체라 너희들은 없어져라 이거 일단 우리 국민 눈앞에서. 그런데 거기서 지금 무슨 대통령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건 후한무치의 극치다. 그거 내면 안 된다. 그건 내면 안 되지요. 531만 표로 정권을 빼앗긴 노무현 정권에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죠.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그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새누리당에 대한 근거 없는 매도라고 보는 것이며, 좀 전에 그 황교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3파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정치 구도는 첫째는 황교안 총리가 나오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 황교안 총리는 그 인품도 훌륭하고 국가안보관도 투철하고 공안검사 활동을 통해서 한국의 법과 질서에 지대한 많은 기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합법적인 질병을 통해서 합법적인 병역 면제를 받았지만 일단 황교안 총리가 보수의 대표 후보가 되는 순간 보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보 좌파 세력을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느냐. 국가안보 프레임으로 그들의 불안한 국가안보를 국민 앞에 노정시키면서 세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 총리가 보수 세력의 대표 후보가 되는 순간 국가안보 프레임은 사라져버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나 또는 뭐 안희정 후보나 누가 될지 이재명 후보가 될지 이 더불어민주당 진보좌파 세력에서 국가안보 프레임이 아니라 병역 깊이 노물난 프레임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투표율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2의 이해창 사태가 될 수 있다. 그 주장을 지금 남경필 후보가 하고 있어요. 보수 세력에서는 대표 후보를 누구를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진보좌파 세력에게 이길 후보를 내야 됩니다. 이길 후보가 황교안 총리가 자 어떻게 나와요? 그럼 대안을 내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줘야죠.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을 자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불성은 제가 들었고 지금 새누리당은 후보도 낼 자격이 없다고 문학진 의원이 주장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얼마나 그 주장이 근거 없고 현실적으로 잘못됐느냐는 깨닫는 데는 저는 열흘도 안 걸릴 거로 봅니다. 자 어떻게 되냐? 제가 구도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발언은 자유라. 531만 표로 깨진 노무현 정권이 정동영 후보는 왜 냈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게 선거 결과였지. 이번에는 제가 단언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단언하는데 박 교수가 얘기하시죠. 51.49%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대선 표차가 수십만 표에 그칠 것이며 531만 표에 한 10분의 1로 그칠 겁니다. 따라서 531만 표의 원제론으로 따지면 노무현 정권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되고 내가 이제 이 구도를 마무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새누리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올 것인가 제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째. 근데 시간이 별로 발언 시간 제한 좀 합시다. 짧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압축해서 할게요. 자, 압축을 해도 너무 길어요. 이인재, 원유철, 안상수 세 분은 이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분이 예를 들자면 정우택 원내대표, 김관영 경북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 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 홍준표 전 지사에다가 앞으로 한 2월 중순쯤에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꾸고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출마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 외부의 완벽한 새 인물 큐씨.
네. 100% 세물 QC. QC 나왔으니까 저 이야기 좀 합시다. 100% 위원님, QC하고 해서 위원님,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바로 시청자께서 김지은 의원께서 프로그램에 나오실 때마다 혜성처럼 나타날 보수 주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냐고 김아무개님이 질문하셨어요. 누구예요? 누구세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 김진희 의원이. 저 새누리당에 당명 개정되고 하면 저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2월 중순쯤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텐데 그 사람이 본인이 하기 전에 제가 얘기한다라는 거는 신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잔뜩 많은 자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은 아니시다. 제안합시다. 제가 저 TV조선 토론 프로에 나와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자, 쓰셨어요. 그래서 결론 내면 그런 7, 8명이 드라마틱한 경선을 벌인다 이거예요. 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엎치락 뒤치락 하면 대선 극장은 새누리당에 가장 많은 관객이 모일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 교수. 저는 QC가 누군지 아는데요. 저 김지인 의원 이야기할 때까지 제가 참아줄게요. 네. 아니 근데 자. 아신다니까 제가 그 질문만 짧게. 예. 경쟁력은 있는 것 같습니까? 없어요. 박 교수 보시기에. 없어요. 열흘 안에 후회할 바는 하시네. 이 보수의 위기라는 것이요.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실패를 했어요. 외연 확장을 했는데 그걸 나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무슨 지금 유승민과 남경필 지사가 하는 이야기도 정확하게 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꼭 바른정당 학회 세미나장에서 나온 이야기한테 유권자들이 별로 감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실패가 이제 새누리당입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집권을 하지 않더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역을 확실히 지키겠다. 즉 바른정당한테도 우호적인 모습을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황교안 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는 패전 투수를 잘했으면 좋겠다. 즉 마무리 투수도 필요하거든요. 해서 새누리당을 정말 사랑하고 대통령으로 인해서 많은 공직을 했다면 새누리당이 거듭나도록 바톤 터치를 해줘야 돼요. 자기가 또 후보로 간다면은 정말 그때는 새누리당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황교안 대행이 정치하지 마라, 안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때 새누리당이 두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내친 김에 정권을 가져버릴까? 그랬을 때 역시 바른정당과의 단일화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가능하겠습니까? 안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야당들이 그랬어요. 집권은 뭐래도 우리 당권은 지키겠다. 나는 발상이 있었거든요. 실제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를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지금 대통령이 나와 있어요. 그럼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집권은 상관없이 새누리당의 울타리를 땅을 정확히 지키겠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당권은 지킨다? 집권은 못해도 집권은 못해도 당권만큼 명확하게 지켜놓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지금 대선 주자로 나왔습니까? 야당에서 이제 그 정도만 물어보십시오. 아니 그게 대선 주자로 나왔. 사실 고성국 박사님이 샤프해요. 이제 이런 데서 넘어갑시다.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아니, 새누리당에. 아니 어느 당 이야기 안 할게요. 그래. 난 우리 아시면서 존경하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네. 저 한 말씀 조금만 드릴게요. 아니, 근데 진짜 존경은 하세요? 아 그럼요.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아니 국회의원들께 영혼 없이 한 말 했잖아요. 존경하는. 김진희 의원처럼 얘기는 길게 안 하니까 짧게 합니다. 예.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요. 아까 제가 이 새누리당이 이번 이 대선 국면에서 후보 낼 자격 없다고 그랬죠. 새누리당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 새누리당이라는 정치집단하고 황교안이라는 이 개인하고 똑같다. 그 점에서. 왜 똑같냐. 박근혜 대통령 오늘이 있기까지 한 주요 공범이야. 주요 공범. 법무장관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면서 법무장관 몇 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국무총리로 승진했죠. 네. 지금까지 그래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완전 무결한 박 대통령의 아바타 역할을 해서 오늘의 사태를 빚은 장본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교안 아까 조금 전에 저 김진우 의원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말하자면 미스터 법질서다 이렇게 칭찬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달리 보는 제가 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또 다른 김기춘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좀 심한 말씀이시고요. 나오면 안 돼요. 뭐냐면 저희가 보는 게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끼리 과거에 그러면 자꾸 얘기가 되는데 DJ 노무현 시절에
이 정권 실패라든가 부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야권에? 물론 다 책임이 있지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책임이 있는데 새로운 정치에서 선택을 받은 것이고 지금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정말 지금까지 굉장히 중립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썩 그래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무슨 여론조사에 자기 자신을 넣어달라고 했습니까? 빼달라고 했습니까? 언론이 국민 여론이 보수층의 어떤 주자가 없다 보니까 답답한 나머지 황교안 반영이 돼서 15% 나오는 것이고 이분한테 가서 자꾸 대통령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런 분한테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아니 책임이 있지. 아니 최순실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장관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국무총리 하면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하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 정부의 현 상황을 몰고 온 데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누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책임이 있다 없다 그게 책임 정치라. 도대체 누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 보안 손님으로 드나드는 사람을 그리고 황교안 지금 대행이 말이에요. 기자들이 자꾸 물을 수 있는 거죠. 지지율이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렇게 나오니까 기자들은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박 의원도 기자 출신 아니야. 나도 기자 출신이고 그건 물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황교안 대행이 제가 보기에는요. 올바로 배겼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가 지금 매우 위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러면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것만도 바쁘다. 대통령 출마 생각 있다 없다 딱 풀어지게 답변을 해야죠. 지금 흐리고 있잖아. 그 자세가 틀렸다 이거죠. 두 가지 주장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하나만. 고박씨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문학진 의원한테 그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자 그러면 531만 표로 패해서 정권을 내준 부도난 정권의 제2인자 명실상부한 제2인자 문재인 전 대표는 왜 대통령 출마합니까? 그러면 아니 그 대통령 선거 결과가 그 2007년 대통령 선거 결과 아니야? 이명박 대 정동영. 531만 아니 근데 그거야 선거 결과가 그랬고 그 5년 후에 이쪽에서 나갈 수 있는 거지. 참패가 논리가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 참패가 아니라 완전 부도난 회사의 부사장 출신이 왜 다시 대통령 출마하는 거예요?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531만 표. 문재인이 거기 부사장이요? 비서실장이었지? 정권의 제2인자니까 부사장 출신 아니에요? 제2인자야 비서실장이. 비서실장도 비서라. 본인이 정치인 아니에요 비서실장은. 본인이 2인자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무슨 문학진 의원이 깎아내려요 본인을. 본인이 2인자였다고 친구라고 그랬어. 노무현 대통령은 친구라고. 본인이 정권의 2인자고 실질적으로 회의는 내가 주재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권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내가 얘기했다고 선거 때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말이죠. 그러면 책임지고 출마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부도난 정권의 이제 제 2인자 출신이니까. 그렇잖아요. 논리가. 아니 그 대통령 선거 결과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난 그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선거 결과 한번 봅시다. 몇만 편 전에 문학진 의원의 발언이 박정희 의원한테 두 가지를 한 겁니다. 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정권의 실패에 책임이 없느냐 하고 그다음에 권한대행에 대해서 언론이 출마할 거냐 말 거냐고 묻는데 그 왜 자꾸 소위부답으로 웃기만 하냐?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해야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면 책임이 있으면은 다 그만두고 사표 내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 사표 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지금?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먼저 들어보죠.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ABC를 모르고 말씀하는 말씀. 그다음에 이제 출마하는 그 부분에 대해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 언론에서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 얘기는 적당한 시점에 본인이 판단해서 이 시점에는 내가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의원 플러스 이 점이 때문에 왜 안 되냐면 왜 그 사람이 말할 수 없냐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은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출마 여부를 밝히면 절대 안 돼요. 왜냐? 출마를 밝히는 순간 이건 탄핵이 될 거라고 예상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유도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걸 뭘 자꾸 하라고 그래요. ABC가 그러니까 우리 황교안 대행은 내가 아까 지금 우리 김진희 어떻게 생각해요? 제 말씀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가 되십니까? 존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경이면 동의해? 지금 그거 좀 말할 때 좀 그렇게 끼어들지 마시오. 물어본 거 대답도 좀 하시고 그러면. 황교안 대행은 지금 정확히 해야 될 거는 이 뒤치다거리 설거지에 전념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그 논지는 새누리당이라는 집단은 정치 집단은
최소한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후보 낼 자격이 없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뭐 이 논의 중에 이 새누리당이 후보 낼 자격도 없다. 또 황교안 총리도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한편에서는 아니 그거는 뭐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게 참정권을 왜 그렇게 제한하냐부터 해서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처지 때문에 지금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아니냐. 뭐 이런 데까지 지금 쭉 토론이 됐는데 네. 저는 이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이 지금 9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2당인데 문학진 의원이 오늘 계속 주장하시는 대로 만약에 정말 후보를 출마시킬 자격도 없고 그럴 염치도 없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 새누리당을 그럼 빨리 해체를 해야지 어떻게 그냥 당으로는 그러면 놔둬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임명진 비대위가 출범해서 한 2달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입니까? 지금 뭐 당명 개정에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거로 지금 예고가 돼 있고 또 이른바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것도 뭐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어쨌든 좀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그동안 있었던 새누리당의 그 자기혁신, 쇄신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인가? 나름대로 의미는 부여할 만한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짧게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네. 이제 황교안 대행이 나오지 말한 것은 새누리당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정현 전 대표 생각나시죠? 4.13 총선 끝났을 때 그 선거는 친박 때문에 졌으니까 친박은 뒤로 좀 물러나 있어라. 그랬으면 오늘날이나 새누리당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의 위기가 뭐냐면 겉으로는 좀 봉합이 된 것 같아요. 또 착각도 합니다. 호랑이한테 물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면 지금 살아날 것 같거든요. 실은 반기문 전 총장이 사적 기타 등등으로서 낙마를 해버리니까 나갈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 나오고 안 나오고 좋아요. 그건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후보는 낼 수는 있다. 낼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이정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마디로 꼭두각시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대표가 된 게 아니에요. 너가 돼야지 대통령한테 좋고 친박한테 좋다 해서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탄핵까지 맞은 거예요. 그러면 황교안 대행도 개인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죠. 또 개인적으로 저 대학교 갔던 과 선배입니다. 네. 좋은 대학교 아닙니까? 무슨 이렇게 욕을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본인 위치가 뭐냐면 탄핵을 맞았다. 대통령이 맞았다? 아니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또 황교안이가 나오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게 뭐야. 새누리당이 망해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안 내면 가장 멋있지만 저는 그건 힘들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나오되 어떤 새로운 모습의 후보자가 나오도록 토양을 마련해 주려면 거기에 한 사람 접어줘야 된다. 대학교 선후배? 예. 성균관 대학교? 상대법대. 아, 그렇구나. 예, 알겠어요. 자, 새누리당의 대선극장에 대해서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사치스럽고 불필요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의원을 95명을 가진 이 나라의 제2당입니다. 대통령이 아직 탈당 안 했기 때문에 집권당이에요. 그 집권당에서 후보를 내려고 하는 생각과 계획을 얼마나 멋있게 왜 안 하겠습니까? 자, 내주서부터는 그 드라마가 펼쳐진다. 그러면 대선 극장의 새누리당 극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주연 배우가 등장할 것이다. 그러면 관객이 미어질 것이다. 그러면 자, 상영이 끝난 다음에 한번 봅시다. 문학진 의원이 열흘 후에 후회할지 보름 후에 후회할지 한번 큐시도 나오고 보자고요. 큐시도 나오고 큐도 나오고 아주 드라마틱한 경선을 통해서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고 지금 어떤 아이디어까지 나오냐면 300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 주장이 300만 전 당원이 모바일 투표를 한다.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돌아다니면서 정견 발표 이런 아이디어에다가 수수께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후보를 한 명씩 탈락시키자. 마지막 꼴찌 후보를. 뭐 이런 수수께까지 아이디어를 나오고 이런 백화쟁명의 많은 아이디어가 어우러져서 대선 극장의 관객이 모이면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의 저력이 살아날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서 한마디만 제가 잠깐 정리하고요.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진희 의원 말씀을 들으면 새누리당은 뭐 비록 뭐 이게 작은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 후보들이라 하더라도 뭐 작은 거인들이 여러 명 나와서 경선을 하다 보면 흥행도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수다가 나올 수도 있고 이건 다 열려져 있다 이런 관측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에는 김부겸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 이어서 김부겸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뭐 새로운 후보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후보로는 3파전입니다. 문재인, 최성 안희정, 고양시장도 있어요. 예, 뭐 끼어들겠습니다. 예. 그럼 4파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재명. 있을지도 모른대요. 네. 그래서 말고. 뭔가 이게 불출마로 가면서 변수가 적어지면서 흥행에는 조금 불리하다. 이런 거는 뭐 전문가들이 되게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 손학규 의장이 지금 국민의당과 합당하겠다고 선언해서 네. 이쪽도 뭐 빅텐트 제3지대 이런 거보다는 국민의당 쪽으로 수렴되면서 뭔가 당내 경선으로 가는 이렇게 변수가 야권 쪽은 좀 줄어들고 여권 쪽은 지금 변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에서 어느 쪽이 더 좋으냐 1등을 달리는 대세를 구가하는 쪽에서는 변수를 줄이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변수도 늘리고 뭐 이런 것이 그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김진 의원의 그 관측을 뭐 우리가 그냥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자 문학진은 예, 눈여겨보죠. 뭐 김진 네. 의원이 뭐 제가 열흘 후면은 뭐라고 그랬죠? 뭐 깜짝 놀랄 거라고 그랬나요? 하여튼 예. 뭐 기대가 큽니다. 꼭 오늘 우리 저 김진 의원 발언하는 거 보니까 새누리당 뭐 대변인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쫙 기대를 가져라. 개봉박두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삼가해야 될 표현이 자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아시죠? 좋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새누리당은 후보 낼 수는 있죠, 법적으로. 물론 국회의원이 92명인가요? 후보 낼 수 이거 제2당이죠.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염치가 있어야죠, 염치가. 임명진 목사님이 비대위원장 가서 당을 뭐 민심을 받아가지고 뭐 인적 청산부터 뭐 개혁 뭐 혁신 뭐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딱 보세요. 우선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고. 인적 청산 뭐 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이 세 사람 당원권 정지 뭐 몇 개월 뭐 이 정도 딱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은 당원권 정지 3년. 예. 윤상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예, 딱 그걸로 끝났어요. 그걸로 끝이면 인적 청산. 그리고 이정현 전 대표와 정가윤 전 부회장은 탈당. 그 사람들은 뭐 본인들이 뭐 탈당한 거고요. 지난 4.13 총선에 공천을 주도했던 이항구 전 의원은 출당.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그거였어요. 아니, 나 지금 내 얘기 발언 끝나고 발언 드릴게요. 아니, 길게 안 해요. 예, 마무리해 주시죠. 김 의원처럼 길게 안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인적 청산이 말하자면 두루뭉술이로 넘어갔다. 이걸 가지고 새누리당이 무슨 뭐 다시 태어났네, 무슨 뭐 새 출발하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광화문광장에서 누적 천여만이 외쳤던 새누리당 해체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새누리당의 현실 인식이고 만약에 이런 식의 으로 새누리당이 민심을 본다면 아까 왜 우리 김진 의원이 그랬나요? 대통령 선거는 항상 그렇게 박빙의 승부였으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그랬잖아요. 51대 49 이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만약에 민심을 지금의 새누리당이 그런 식으로 보고 그렇게 계속한다면 아마도 이번 대통령 선거 승부는 일방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진 의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민주당에게 드리겠습니다. 인적 청산과 관련해서. 자,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총선 때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어요. 문재인 전 대표는 왜 셀프 인적 청산 아직까지 안 합니까? 약속 지키고 정계 은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셀프 인적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전 대표는 무슨 자격으로 지금 대통령 출마를 해요. 자, 두 번째. 자, 표창원 의원의 그 끔찍한 도덕적 타락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회와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켜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사건에 대해서 무슨 인적 청산을 했어요? 징계 결과가 뭡니까? 당원권 정지 6개월인가 뿐이 안 되잖아요. 당원권 정지 6개월인가요? 네. 그게 무슨 징계입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표창원 의원 같은 사람 그리고 인적 청산이 제대로 안 되는 표창원 제2, 제3의 표창원만 등장을 하면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마 알겠습니다. 보수 세력이 커다란 기회를 가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30초. 30초. 이 문제를 제가 길게 토론할 생각이 없어서. 저 이야기는 안 하려고 와요. 제가 원래 이제 고 박사께서 원래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손학규 전 대표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걸 이야기했어요. 이제 새누리당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당과 합당을 한다 그러면 외형상 그 합당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 몸집이 너무 작아져 버렸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대표한테는 어느 정도 기회는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새누리당의 존재가 여기서 새누리당이 보수가 새롭게 거듭나고 중도 지역이 커질 수 있는 지역을 막아버린 겁니다. 예. 자, 국민의당이 큰일 나면은 바른당하고 바른정당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만이 사실 손학규 대표의 입장이 가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예, 겁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저희가 다룰 주제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고 알려져 예. 대권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그렇죠. 모아지고 있는데요. 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탈당 원칙을 전달했다. 그러나 인위적 제명은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임명진 비대위원장 대표가 내가 아는 한 어떤 사람도 탈당 권유를 안 했다. 지금 이렇게 약간 엇갈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이인재 후보는 자진 탈당 요구는 참 비겁한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뭐 유승민 후보는 앞뒤가 맞지 않다.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탈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질문은, 개인적으로는 네, 그 답변은요. 잠깐만요. 그 답변은 1분에 제가 듣겠습니다. 네, 박정희 의원님 답변 듣기 전에 하나 사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표창원 의원이 받은 징계는 6개월 당직 정리였습니다.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 당직 정리입니다. 네. 자, 제가 박정희 의원한테 질문 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 탈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 그것이 인적 청산의 활용 점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내에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을 안고 가야 된다. 탄핵 때까지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자발적으로 당적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이시죠? 네. 예, 김준희. 탄핵 심판이라고는 커다란 태풍의 한 가운데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탈당 여부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국민의 관심사도 별로 아닐 거로 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에 자연스럽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예, 박상석 의원. 저는 간판을 좀 새누리당이 바꾸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스스로 저는 절대적으로 물러나 줘야 된다. 기대하진 않지만 김문수 전 그 지사입니까? 의원 보십시오. 친박 앞에 가서 하는 이야기 보세요. 그전은 탄핵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나서 정치인들은 10,000명 이상만 넘으면 그게 다 자기 편적으로 흥분을 해버려요. 자기가 또 그 자리에서는 대통령은 탄핵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박근혜 대통령을 괴롭힌 겁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거듭나려면 대통령께서 자진해서 그 사퇴하신 가장 멋있는 장면이고 그 헌정사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 오늘 아침 신문저 칼럼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비극적 종말이라고 그럴까요? 최후를 맞지 않으려면 자진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대통령직에서 자진해서 내려와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자진해서 그 당을 나와야죠. 이제 지금 새누리당 의원 92명 중에도 지난번 탄핵 표결할 때 그 232명 탄핵 찬성한 의원들 여러 명 있잖아요. 여러 명 있죠. 그 같이 있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진해서 나오는 게 좋고.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 하는 거 보면 그럴 가능성이 별로 알겠습니다. 없고 새누리당이 제대로 된 집단이라면 출당시켜야죠. 알겠습니다. 예. 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주 격렬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상당히 많은 부분 입장이 다르지만 또 결론은 수렴되는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한 박근혜 대통령의 당정 문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결정에 맡겨야 된다. 다 자발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그 논의들이 좀 수렴됐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성국 라이브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어서 사실과 진실을 찾는 뉴스판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